문재인 정부의 김해 신공안안이 사실상 백지화수선을 밟게 됐습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에 관심을 쏟는 가운데 여당은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선거 소프트웨어를 통해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개표를 조작하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여성이라 장관직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강경화에게 박선영 전 의원이 그냥 본인이 무능한 것이라며 속 시원한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에 사살당한 공무원의 전 부인 A씨가 혜경이 남편이 평소 북한을 동경했냐고 물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A씨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끝까지 갈 것이라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계가 중국 변수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주시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선택하면 처참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강경한 말도 나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8일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른바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무려 17년 동안 수많은 논쟁이 있어 왔는데 공항 하나 건설하는 것을 놓고 17년 동안 논쟁이 벌어지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자, 우선 시간을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죠. 중국 민항기가 김해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다가 공항 인근 돛대산에 충돌하면서 129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는데요. 김해 국제공항 주변 산 때문에 대형 기체들의 이착륙이 제한되고 군과 함께 쓰다 보니까 수용 능력이 한계에 임박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 12월 노무현이 정치적 고향인 부산을 찾아 남북권 신공항 문제를 공식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동남권 신공항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선이 있을 때마다 나온 공약이 바로 이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점입니다.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내걸었는데요. 당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등을 포함해 무려 35곳을 신공항 후보지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용 대비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니까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1 이하, 그러니까 손해가 더 크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전면 백지화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뒤 박근혜 대통령 때 또 달라지게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그간 거론되어 오던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보다 깊어지게 되니까 공정성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라는 외부 연구기관의 연구 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따르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새로운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기존의 김해국제공항을 확장해서 쓰자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김해 신공항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문재인이 대선 후보 당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다시 공약으로 들고 나오게 됐고요.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지역에서 김해 신공항 문제점 검증을 시작하게 되고 지난해엔 문재인도 신공항 재검토를 시사합니다. 이런 17년의 끊임없는 논란 속에 결국 이 문제가 총리실로 이관되게 되고 검증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어제의 발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어제 나온 결론은 쉽게 말하자면 김해 신공항은 아니다는 거지 가덕도의 공항을 신설한다고 확정한 것은 아닌데요. 앞으로 결과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더 고조될 듯 싶습니다. 어제 발표가 있고 난 뒤 많은 평론과 논평이 이어졌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은데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이 전직 대통령을 대하는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최악의
후진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의 아름다운 문화를 왜 가질 수 없는지 참 아쉽기만 한데요. 빌 클린턴, 아버지 조지 부시와 아들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시절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정파를 떠나 국가적 재난 위기 시 손을 맞잡습니다. 미국민들의 단합과 위기 극복 동참을 호소하죠. 때문에 미국은 전직 대통령들을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문화는 살벌하기 그지없죠. 현직이 전직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배관시할 뿐만 아니라 잔혹한 정치보복으로 감옥에 갈 때까지 압박을 가합니다. 이처럼 전직 대통령들의 위상이 땅 아래로 추락하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진 정책이나 실행 계획이 후임 대통령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만무하겠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 사업의 연속성이 자꾸 끊기다 보니까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은 국가 발전에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시킨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일 태세이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왜 이러는지 모르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제 발표가 있고 난 뒤 가덕도 주민들도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거 때마다 속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 정권에서 이미 결정난 사항들을 호떡 뒤집듯 매번 뒤집는 나라 때문에 17년째 신공항 타령이라 하고 자빠져 있는 나라, 이게 지금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두 안보 보좌관, 한 명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볼턴 전 보좌관이고, 볼턴 보좌관이 경질된 이후에 그의 후임으로 임명된 보좌관인 현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있습니다. 어제 이 전현직 보좌관이 이번 미국 대선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볼턴 보좌관이야 안 좋은 감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됐기 때문에 어떤 발언이 나올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지만 현 안보보좌관의 입에서는 과연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전 국가안전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다며 공화당 지도부는 지지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볼턴 전 보좌관은 ABC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졌으며 이번 대선은 사기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합주에서 제기된 소송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일관되게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라면서 지금 당장 트럼프 선거본부에서 하는 것은 선을 긋고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은 짓을 법률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볼턴의 언급을 두고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존 볼턴은 내가 백악관에서 재미로 일했던 사람 중에서도 가장 멍청한 사람이었다면서 그는 셀쭉한 데다 둔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전쟁하자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볼턴의 후임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시사하면서 전문적인 인수인계를 약속했다고 AP통신 등 복수의 언론이 전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방송되는 세계안보포럼 연설에서 만약 바이든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승자로 결정된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매우 전문적인 인수인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발언을 하면서 바이든 해리스 당선인의 승리가 지금 상황에서 그래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위에는 매우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가장 논쟁적인 시기에도 지휘봉을 넘겼고 평화롭고 성공적으로 정권을 이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의 이날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만약 바이든이 승자로 결정된다면이란 단서가 있었지만 국내 일부 언론은 이 말을 쏙 뺀 채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달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도 패배를 인정했다는 분위기의 기사를 남발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미국 대선 이슈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미국 대선,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가 맞다,
있었다. 자, 아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다. 없었다. 이렇게 상반되는 주장이 우리 우파 진영에서 대립하고 있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이 무조건 맞고 남의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라는 확신은 심한 대립과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도 아닌 미국의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는 건 미국이 우리나라 최대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미국 대선에서의 문제점을 타산지석 삼아 앞으로 있을 우리나라의 선거를 대비하는 차원의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친 음모론에 매몰되지 말 것이며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 또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 중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선거 소프트웨어를 통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비밀리에 개표를 조작하는 현장을 목격했다라는 내부 고발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내부 고발은 미국이 아닌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차베스 장기 집권의 비결이 바로 이 개표 조작 때문에 가능했다는 건데 베네수엘라에서 썼던 프로그램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쓰였다는 게 주장의 핵심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소프트웨어를 통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비밀리에 개표 조작하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내부 고발 진술서를 트럼프 법률팀 변호사 시드니 파월 전 연방검사가 현지 시간 16일 공개했습니다. 해당 진술서는 자신이 베네수엘라 국가보안요원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내부 고발자가 작성했는데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작성자는 또한 이를 공모하는 회의에 수년간에 걸쳐 여러 차례 참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진술서에서는 베네수엘라 정부 지도자들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전국 및 지방선거 집계를 조작할 수 있는 정교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시점부터 차베스는 어떤 선거에서도 지지 않았다며 그는 자신과 소속 정당 의원, 지방시장을 반드시 이기게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다국적 전자투표 시스템 기업인 스마트매틱 일렉토럴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진술서는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자투표 시스템 업체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도 스마트매틱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내부 고발자는 진술서에서 한마디로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가 모든 전자개표 회사들의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유전자에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미니언은 일렉션 하트시빅과 함께 미국 3대 전자투표 시스템 업체의 하나로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미시간,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등 다수 경합주에서 사용됐습니다. 파월 전 연방검사는 지난 1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여러 주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미국의 선거 소프트웨어가 수백만 장의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바꿨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도미니언 대변인은 우리 회사 투표 시스템과 관련해 표 바꾸기 소프트웨어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부인한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에서 도미니언의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개표 조작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면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개표되지 않고 누락된 2,600여 장의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미국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까지 500만 표 중 430만 표 이상을 재검표했는데요. 그러던 중 조지아의 플로리드 카운티에서 집계되지 않은 표 2,600여 장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드 카운티는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지역으로 이곳 유권자의 70%는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표를 던졌습니다. 누락된 투표용지는 우편 투표가 아닌 현장 조기 투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기 투표 기계는 조기 투표 기간인 2주 동안 작동한 뒤 멈췄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새로 발견된 2,600여 장은 선거사무소에서 다시 개표가 됐는데 이 중 1,643표는 트럼프 대통령에 865표는 조 바이든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현지 조지아에서 두 사람의 격차는 바이든 후보 1만 4천여 표 앞서고 있는데요. 누락된 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가져간다고 해도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에 발견된 누락 용지를 계기로 특정 부재자 투표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추미애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 제정 추진이 인권 침해라는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17일 인권위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세련이 지난 13일 추미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했습니다. 통상 인권위에 진정서가 제출되면 인권위는 해당 진정이 조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13일 이 법안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묵비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인권위는 추 장관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진술을 강제하는 법률 제정 지시를 철회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공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추미애는 지난 12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면 강제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으로부터도 거센 비난을 받자 지난 16일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연구 단계일 뿐이라는 속보이는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에 대한 평가를 나란히 했습니다. 먼저 윤 총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시비 등 논란을 불식시켜주는 것이 맞다며 그러한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을 검찰총장직에 앉혀놓은 건 문재인이고 대권주자로 이름을 날릴 만큼 인지도를 높여준 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추미애, 당신네들입니다. 윤 총장은 현재 부정선거 사건에는 손도 안 댈 만큼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죠. 전 정권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란 없었습니다. 그런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건 이낙연을 비롯한 민주당의 착각일 뿐입니다. 정치적 중립 시비 등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허구한 날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는 집권 여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낙연은 윤 총장과 연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추미애에 대해선 추 장관은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참 애매하게 했는데 성격이 참 뭐 같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장관직 수행에 여성이라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강경화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남녀 성별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지적과 성차별적 발언이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자신의 무능 때문인 줄 모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선영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외교가 이미 파탄 실종 단계인데 강경화 장관은 그 원인이 자신의 무능 때문인 줄은 모르고 자기가 여자라서 패싱당하는 거란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앞서 강경화는 지난 16일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 대화 포럼에 참석해 제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한국은 여성이 역량을 발휘할 환경이 미진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 위주 기득권 문화 속에서 내가 과연 받아들여지고 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없지 않다. 그럴 때마다 그냥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밤에 잘 때 오늘 할 일을 다 했나에 편한 답을 할 수 있으면 편히 자고 다음 날을 대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박선영 전 의원은 자기 능력 부족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며 요즘 나훈아가 아니 온 국민이 왜 하나같이 테스형만 찾아대는지 이제 알겠다. 너 자신을 알아야지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능한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독일 총리 메르켈은 남성인가? 전 영국 총리 대처도 남성이었나라며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맹활약하고 있는데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오히려 무능한 여자이기 때문에 장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 정권에서 여성 장관들은 오로지 여자라는 이유로 그 자리를 꿰찼다고 봐야 한다며 어떤 일을 시켜도 반항하지 않고 그건 안 된다고 대들지도 않고 창피한 줄도 모르는 철면피들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외교부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최근 방일과 관련해 외교부로서는 충분히 협의했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를 두고 외교부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사살당했을 때도 관계장관 소집에 강경화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깜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깜도 안 되는 강경화가 무시당하는 그 기분은 어떨까요?
기분이 특별히 더 더럽겠죠? 강경화는 여성들에게 모욕감을 선사하는 발상으로 더 큰 욕먹기 전에 자진해서 양심 있는 결단을 하루속히 내리길 바랍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북한 눈치 보기 급급한 문재인 정부 때문에 이 사건의 원인과 결론을 내기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끔찍한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유족은 최근 채널A와 중앙일보 등 언론 매체와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중앙일보와 나눈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 인터뷰는 아빠의 소식을 모르고 있는 막내딸 때문에 자택 대신 사살당한 공무원 이 씨의 누나 집에서 이 씨의 아들과 전 부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전 부인 A 씨는 2달 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는 질문에 이 나라가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다. 힘없는 서민은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웠다며 정부가 한 가정을 이렇게 몰락시킬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A 씨는 남편은 책임감이 강하고 마음이 여리다며 길 가다 어르신 짐 들어드리고 과일 사들고 가다 노인분들 보면 하나씩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딸 바보라며 딸과 거의 매일 화상통화하고 전화하면 항상 사랑한다 말하고 끊을 때도 항상 뽀뽀하고 끊었다고 했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꺼낸 적은 있나라는 질문에 A씨는 한 번도 없었다며 9월 24일쯤 해경에서 전화로 대뜸 남편이 평소 북한을 동경했느냐, 사회주의를 찬양했느냐고 묻길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됐지만 남편에게 북한, 사회주의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족 확률이 높다며 남편이 담배를 하루에 2갑 정도 피고 배에서도 자주 핀다고 알고 있다. 최근에 나랑 떨어져 살다 보니 밥을 제대로 안 챙겨 먹어서 살이 빠지고 어지럼증이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또 일부 국회의원은 월북을 시도했으니까 사살당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며 자기 자식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게 부끄럽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에 당연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라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버려진 느낌이 든다며 정부는 이 사건을 조용히 묻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아이들 때문에라도 끝까지 간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계가 중국 변수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VOA는 17일 미 대선을 언급하면서 워싱턴에서는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버엘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VOA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주주의로 남으려면 중국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서의 한국의 미래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유로 미국과의 동맹을 미래에까지 강화해야만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밖에도 마이클 오웬론 브루킹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아마 북한의 위협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완화된 뒤에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 15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버럭 화를 내며 평양의대의 범죄 행위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알고 보니 김정은의 이날 발언이 한국 측의 물자 지원과 관련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평양의대 산하 외화벌이 기업이 상부 승인 없이 남측 단체로부터 물자 지원을 받으려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의대는 남측으로부터 의료 물자를 제공받기 위해 중국 업체를 통해 3자 간 계약을 체결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로 물자가 실제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통은 한국 물자를 반입했다는 이유로
8월 대규모 숙청이 이루어진 신의주 세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평양의대 문제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된 외화벌이 기업이 해체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대북 지원 단체 관계자는 실적 압박이 심한 북한 무역 일꾼들이 남측 물자인 줄 알면서도 중국 등에서 받은 것으로 위장해 북한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김정은은 앞서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평양의대의 범죄 행위를 반당적,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 행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측 물자를 거부하는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교류 협력이 한동안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거라는 보도들이 그간 있어 왔죠. 이런 보도의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잊혀질만 하면 한두 건씩 이와 관련한 뉴스가 보도되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영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이 실제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그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시기는 더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당내 반응을 묻자 주 원내대표는 집권했다가 놓치게 되면 뭔가 잘못해서 국민에게 질책을 받은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도 사과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런데 상대들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상대방의 낙인 찍기에 빌미만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반대 의견도 없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이런 당의 행태가 과연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하라는 대정부 대여 투쟁은 제대로 못하면서 자당 출신 대통령에 대해 사과만 남발하는 정당이 과연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보십니까? 혹시 여러분, 민주당의 계보를 잇는 정당에서 노무현의 탄핵, 노무현의 극단적 선택, 김대중의 햇볕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됐다는 점과 관련해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탄핵을 주동한 추미애가 당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삼보일배하는 것은 봤어도 자당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민주당 계보를 잇는 정당이 사과하는 꼬라지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보수우파의 어떤 대표성을 지닌다고 자당 대통령에 대해 사과를 한다 만다 거만한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까? 또 김종인이 어떤 대표성을 지닌다고 보수우파를 대변해 광주로 내려가 무릎 꿇고 사과를 한단 말입니까? 김종인은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탄핵 직후에는 임명진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랍시고 당의 정체성을 흐려놓더니 이제 김종인이 그 방점을 찍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수백 번, 수천 번의 5.18과 세월호에 대한 사과가 있어 왔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진심 어린 사과가 없다였습니다. 사과는 사과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성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김종인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한들 저들이 이번 사과를 끝으로 지난 과거에 대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을까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라도 있는 건지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당직자들에게 야권 혁신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서울시장 출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간을 보고 다니는 바람에 일명 간철수라는 별명을 가진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안 대표가 제안한 야권 혁신 플랫폼과 관련해 국민의힘당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보다 혁신 플랫폼 출범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랫폼 구성이 없다면 서울시장 출마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당은 그동안 안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온 후에 야권 재편 논의를 주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당 원내대표는 어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왔다며 현실적으로 야당의 플랫폼은 103석을 가진 우리 당이 될 수밖에 없다. 뜻을 같이 하려면 언제든지 들어오라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도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잡탕이 돼버린 국민의힘당 4.15 총선 당시 으딩이 끄딩이 다 불러 모아 통합한 부작용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구분 못하는 김진애를 비례대표로 모시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8월 첫째 주 주말 당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해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은 안 된다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15일 최강욱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악의정에 출연해 윤 총장이 김 수석에게 이게 뭡니까? 내가 30군데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직도 포기 못하고 이런 식이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며 윤 총장을 협박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장에 나와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는데 최강욱의 주장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조국이 여기서 만약 지명하면은 나 사표 쓰겠다, 사임하겠다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게 사실입니까? 윽박을 제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하면은 좀 선처가 될 수가 있겠냐라고 여쭤보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 가지고 저희도 좀 일 처리하는데 재량과 룸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는 그 의견을 드린 거지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조국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는 걸 윤 총장은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문재인 니네들을 위해 조국을 장관직에 앉히지 말라고 조언 내지 충언을 해준 건데 최강욱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최강욱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은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공전했습니다. 최강욱은 현재 조국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국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어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남모 씨와 유모 씨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아 15분 만에 재판을 마쳤습니다. 남 씨는 최강욱과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인데 업무방해 재판에서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는 결론이 나면 공직선거법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강욱 측 증인들이 이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재판을 최대한 연기하는 전략을 쓰는 듯 보여집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는 오보로 물의를 빚은 KBS가 보도 관련자와 제작 책임자들에게 견책이나 감봉 등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16일 KBS가 사내 직원들에게 통지한 인사발령 사항에 따르면 L 법조팀장은 감봉 딱 한 달의 처분을 받았고 제2사회부장과 C 법조반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KBS 공영노동조합 관계자 A씨는 이번 징계는 양승동 체제의 자의적인 솜방망이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KBS는 지난 6월 KBS 기자협회의 정치적 편향성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는 이유로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8명에게 정직 6개월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정치 편향적인 KBS를 반대한 이들에겐 반년 동안이나 일을 못하게 하는 벌을 내려놓고
검언유착이라는 치명적인 오보를 낸 관련자들에겐 딱 한 달의 감봉을 내렸다면 솜방망이 징계라는 말이 나오고도 남겠죠. KBS 공영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징계를 내린 KBS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임병걸 부사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참 답이 안 나오는 위인들이네요. 만약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 없었다면, 만약 정권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국가를 위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며 국정에 참여했을 인사들이 참 많죠.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그렇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도 그렇고 무엇보다 검찰 세계에서 입지적인 존재였던 우병우 전 수석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 우병우 전 수석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줍지 않은 이유로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죠.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생각해도 무슨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강도치사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13년을 구형하자 다소 무리한 구형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중형에 해당하는 구형 이후로 우 전 수석이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이유를 들었는데요. 우 전 수석은 이 같은 검찰의 구형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제 인생 전부를 부정당했다며 전면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검찰 조직의 한 일원이었을 우병우 수석에겐 친정과도 같은 검찰의 이 같은 행태에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해졌을 것입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해 주로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징역 5년 이하 법정형이 상한선입니다. 또 다른 혐의인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도 징역 5년 이하이고 직무유기 혐의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국회 위증죄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돼 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징역 13년 구형의 판단 근거가 과연 뭔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적폐청산을 한다며 주무기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직권남용죄이죠. 우 전 수석의 대부분의 혐의도 바로 이 직권남용죄라는 건데 이게 참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최근 법원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경우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히 봐야 한다며 그렇게 판단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들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전 정부 인사들을 기소하기 위해 이 직권남용죄라는 걸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법조계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7년생으로 비교적 나이가 젊습니다. 자, 물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는 각기 다르시겠지만 그가 가진 능력을 이대로 썩게 놔두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진보든 정치적 성향에 따라 뇌의 신경망이 다르게 연결돼 있어 자기조절 능력이나 회복 탄력성, 즉 실현과 역경을 딛고 다시 튀어오르는 힘 등 뇌 기능이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뇌인지학과 권준수 연구팀은 보수진보 등 정치 성향에 따라 뇌의 신경망이 다르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는데요. 연구팀은 성인 106명을 정치 성향을 척도로 설문조사한 후 보수, 중도, 진보 성향 그룹으로 나눠 각각 뇌의 신경망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조절 능력이나 회복 탄력성 등과 관련이 있는 뇌의 신경망이 진보보다 약 5배 많이 연결돼 있어 심리적 안정성이 진보 성향의 사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보수파의 본거지인 경남과 경북에 계신 분들이 현 정권의 책략에 말려들어 서로 간 극한 갈등으로 번지는 일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도 알찬 소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